여기 한국은 이름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이어나가는 독일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손녀를 따라 도착한 한국에서 그는 공항 도착 3초 만에 경악을 하며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한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으로 요즘 한국은 상당히 진보된 기술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독일 친구들이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배움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은 내딛기도 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결사반대하시며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 가족이 필요 이상으로 끈끈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꼭 조부모님의 의견까지 전부 반영하곤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는 50년 전에 멈춰 있고 어찌나 완고하고 융통성도 없으신지 저는 이런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빠가 꽤나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약한 국가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독일군 장교 출신으로 장교 전역 이후 방산업체에서 근무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야말로 독일 군대에서 뼈를 묻으신 분인데요. 아빠도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방산업체에 근무 중이시지만 할아버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진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건 그냥 군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국방력이 약한 국가는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능력도 없는 한심한 국가라는 말과 같으므로 이런 의존적이고 나약한 나라와 인연을 맺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런 약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같은 나라로는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 사람과 친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저는 그렇게나 꿈꿔왔던 한국행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국가라니. 아니,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도대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할아버지께 윽박을 지르고 말았죠.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한국 남성들은 2년간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국가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다니 그렇다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독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빠만 봐도 그래요. 아빠는 방산업체 연구원이지만 아무튼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을 목숨 걸고 막은 국가로 이건 여러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항복을 한 독일보다 의지력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군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은커녕 국가와 가족을 위해 총 한 자루 만든 맨몸으로도 두려움 없이 거대한 전차로 돌격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한국은 자신들의 조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울분 섞인 주장에 할아버지는 잠깐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혀버렸으나 역시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제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저 TV를 보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애꿎은 아빠만 당황한 기색을 보일 뿐이었죠. 그러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이상한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무조건 틀어놓는다는 국방 채널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인지 당연히 이러한 채널에서는 독일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내용만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단 5년 전까지만 말이죠. 불운하게도 우리의 강력한 방산 기술력은 도통 정비를 하지 않아서 낡아버렸고 녹슬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독일의 방산 기술을 따라올 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한국이라는 다크호스는 어느새 나타나 독일을 순식간에 앞질러 버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너무나도 빠르게 상승한 나머지 독일은 한국에 의해 추월을 당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AI, 자율 시스템,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을 통합하는 등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첨단 표적 시스템, 수압식 서스펜션,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다재다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님에도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옵션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껏 전 세계에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나라는 전무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판매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존 나토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첨단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실제로 독일의 단골 고객이었던 나토 국가들은 이젠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당연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방산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에 안주하며 몇 년간이나 업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독일의 무기는 디지털 표적, 원격 작전 능력 및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또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무기가 갖춘 나토 인프라보다도 훨씬 더 나토 시스템 통합에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생산 공정은 또 어떻고요? 그야말로 찍어내는 대로 나오던 무한대 군수품 공장의 원조격이었던 독일은 이제 녹슬고 흉물스러운 군수시설만이 반겨줄 뿐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독일은 매 계약마다 평균 수년간의 지연과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군수품 공장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공급망과 생산시설을 최적화해 놓았고 따라서 즉각적인 수요마저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든요. 이는 한국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즉각적인 무기 생산과 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이 나라를 더욱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과 최첨단 생산 공정은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만이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독일은 현재 그저 그런 낡은 전차군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보다 3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기술 분야는 1년의 기술력 차이로도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국가 붕괴급 위기가 닥쳐오고 말 것입니다. 국방 전문가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온몸을 벌벌 떠시며 그럴 리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군대에 몸담고 계실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은퇴를 한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오더니 이내 독일이 잘하던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이러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국방 전문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기술력 하나 뒤처진 것 가지고 국가 붕괴라니 이건 너무 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방산 산업의 경우 독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던 분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 지배하던 이러한 방산 분야를 계속해서 뺏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독일의 고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서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폴란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광범위한 방위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로부터 K2 블랙팬서 탱크 1000대, K9 썬더 자주포 600정, FA50 경전투기 48대를 조달받았거든요. 5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한국이 확보한 방위 계약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반대로 말하면 독일은 충분히 58억 달러의 계약을 따올 수 있었음에도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되거든요. 하지만 더 암울한 점은 독일은 한국으로부터 다시금 계약을 빼앗아올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K2 전차의 수력 공합식 서스펜션은 잠재적인 동유럽 전투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 국가거든요.
한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불리한 자연지형을 오히려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므로써 기술력으로 극복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괴물 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에 특화된 전차가 아닙니다. 독일은 비교적 평지가 많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기동할 전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조건은 오히려 독일의 발목을 잡았죠. 독일은 자신들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낸 한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거든요. 물론 K2 전차는 능동형 보호 시스템과 모듈식 복합 갑옷도 갖추고 있어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폴란드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이 방산업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방산 수주에서 폴란드는 러시아로 인한 지역안보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군사 장비를 받아야 했지만, 독일은 폴란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였음에도 느려터진 인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폴란드의 긴급한 군사장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속도를 보여줬죠. 단언컨대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일 것입니다. 자, 한국은 독일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곧 한국이 방산 분야에 쏘아올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그동안 독일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시장을 전부 한국에 내줘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에 독일이 주도했던 시장을 전부 빼앗아오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독일은 거의 국가 괴멸급 피해를 입으며 반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한국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 사례를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한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잔뜩 흥분한 채 입에서 침까지 흘리시며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폴란드 계약을 한국에 빼앗긴 이유는 그저 한국 무기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독일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폴란드가 허접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며 노발대발하셨죠. 그러나 이윽고 시작된 다음 영상에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독일과의 방위계약 경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독일을 압도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노르웨이는 황급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아무리 비싼 무기라도 성능만 보장된다면 전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러나 노르웨이의 선택은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선정했으며 거래 금액은 약 2억 1,500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독일의 판처하우비처 2000 자주포는 독일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해도 무방했기에 이러한 충격은 독일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독일 기자는 노르웨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맹비난했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확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적 독일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노르웨이처럼 북극의 극한의 조건에서는 당신들 독일의 무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요. K9 자주포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작동할 뿐더러 한국은 노르웨이만을 위해 강화된 부품으로 극한의 날씨를 위한 추가 업그레이드까지 보장해줬어요. 또한 K9의 자동화된 화재 제어 및 재장전 시스템을 통해 판처하우비처 2000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 시퀀스를 수행할 수 있어 극한의 조건에서 고강도 교전에 매우 이상적이죠. 독일산 자주포는 애초에 기후 조건이 비교적 온난한 조건에서만 작동하고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를 버틸 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해서 한국처럼 유지보수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도대체 우리가 K9 자주포보다 더욱 조악한 무기를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러시아가 독일산 자주포를 구매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자주포는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 날씨하에 전부 얼어붙어서 전시 상황에 작동조차 안 할 거니까요. 노르웨이 측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틀린 말도 없었기에 독일 기자들은 망신만 당하고 왔죠. 한국은 고객 맞춤형 설계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를 상황과 조건에 맞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을 뿐더러 또한 한반도는 여름과 겨울 모두 극한의 온도를 자랑하는 혹독한 곳이기에 당연히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이 자주포는 쪄 죽을 듯이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연을 이긴 미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런 정신나간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태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한국의 기술력을 제추월하지 못한다면 독일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건 지켜보는 저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벙찔 뿐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총 한 자루 못 만들며 탱크 한 대도 없던 가난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던 것이며 심지어 방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독일마저 제쳐버리다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를 진정한 공학도로 키워줄 수 있는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아빠까지 나서 고집불통 할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70년도 더 된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나 본데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 강국이자 독일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라고요. 아버지는 진작에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현직 기술자들 중에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기술력을 키운 점과 독일을 상대로 계속해서 협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협상력, 그리고 외교력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한국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게 현실이에요. 전문가인 아빠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비로소 고집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서 최소한 직접 확인은 해봐야겠다며 기어이 함께 한국으로 가본 뒤 저의 한국 유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답답한 모습에 학을 뗐지만 아무튼 저도 한국으로 본격적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가족여행인 듯 아닌 기묘한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셨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에서는 노약자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또 GPS 기능을 통해 길을 잃어버렸을 시에 곧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놀라운 친절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노인이 해외여행을 오는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앓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외국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과 배려심 깊은 정책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로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직원에게 정말로 아무런 보증금도 맡길 필요가 없다고요. 스마트워치는 꽤나 값이 나가는 전자기기고 보증금을 맡기지 않는다면 전부 도둑맞고 말 거라고요. 라며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지만 한국인 직원은 별 무리 없이 그동안은 내국인을 상대로만 대여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스마트워치를 훔치지 않았다는 대답을 건네왔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흥분한 나머지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금 영어로 재차 질문을 건네려고 했지만 한국인 직원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알아듣고 곧바로 영어로 답변을 건넨 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사투리가 가득해서 독일인도 알아듣기 힘든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말인가? 할아버지는 거의 귀신이라도 본 듯 한국인 직원을 쳐다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일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 이어폰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기에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 영어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냐면서 기겁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정말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할아버지는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 서울에 도착했고
이내 제가 미리 찾아놓은 맛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분명 평균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맛집의 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식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로비에는 웬 키오스크가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 이 키오스크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연락처를 입력하면 순번에 맞게 자동으로 식당 입장 알림 QR코드를 전송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의 순번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었기에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편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 않는 기술에 두 눈을 크게 뜨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할아버지는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지구인들이 아닌 어디 화성쯤에서 미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온 외계인들이 분명하다며 깊은 탄식까지 하시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식당에서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식당과는 달리 한국 식당에서는 무료 반찬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족하게 내왔을 뿐더러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 등 한국의 음식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전혀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도 밥을 2공기나 비우시며 엄청난 만족을 표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든든하게 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놀랄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국이었지만 저희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한국의 탈을 보고 큰 흥미를 느끼셨고 기어코 탈 상점에 들어가셨는데 상점에는 상품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견본품만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 가게의 물건이 죄다 털려버린 상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은 독일 가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워낙 강도짓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독일이기에 별로 놀랄 장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게 주인을 보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가게 주인은 번역 앱을 통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게를 이전 중이라 재고가 없는 물건들이 많네요. 그러나 오늘 안에는 상품들이 전부 채워질 것이고 원하신다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숙소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국인 가게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떠날 줄 알고 숙소로 물건을 배달해주겠다는 말인가요? 독일에서는 택배 배송에 한 달은 좋게 걸리기에 저는 주인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일 뒤에 숙소를 옮기니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한국인 가게 주인은 저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스러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3일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한국의 택배 서비스는 24시간 안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아니면 3일 뒤에 옮길 숙소에 배송을 해달라는 말인가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배송 인프라를 가졌으면 독일에서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 작업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도대체가 한국인들은 같은 지구인이 맞나 싶어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고 결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던 하회탈을 구매하고 배달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한국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정말로 독일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은 인류의 기술 강국인 것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정도 잠시 할아버지는 이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숙소로 향하던 와중 할아버지는 갑자기 억소리를 내시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는 심장을 움켜쥐며 소리조차 못 낸 채 침만 질질 흘리셨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구급차 연락처도 몰랐고 근처를 지나가는 한국인들도 전혀 없었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고 저는 오열을 하며 제발 누가 좀 도와달라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걸했죠.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웬 구급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이내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급차를 부르지는 않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에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급차는 대체 어떻게 알고 저희를 도우러 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그저 벙찔 뿐이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대여했던 삼성의 노약자용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할아버지 신체의 이상 반응을 감지했고 결국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한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구급센터에 연락을 해준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거였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결과 원래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던 할아버지는 연로하셨음에도 장시간 비행기 탑승과 더불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고 또 밥도 2공기나 드시며 과식을 하셨기 때문에 심장에 급격하게 무리가 갔던 거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한국인 의사는 할아버지는 며칠만 푹 쉬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저는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뛰어난 병원 인프라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했어요. 독일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1시간은 지나서 오곤 하고 또 구급차에 실려간다고 해도 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를 보려면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은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진적인 의료 인프라 덕분에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의사의 검진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의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세계 패권은 한국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임을 직감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한 한국의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된 모습에 그간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시고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 돌아섰죠. 할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은 독일보다도 뛰어난 국가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고 있고 자신도 10년만 젊었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며 농담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한국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